뭐 고구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만주와 한반도에 걸쳐 있던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이 가야 할 길과 관련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우리 역사가 있다면 아마 고구려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이 요즘에는 이제 더 이상 배달의 결의라는 말을 안 쓰죠. 근데 저희가 젊었을 때만 해도 배달의 결의라는 말을 썼고, 제가 어릴 때는 단기를 썼습니다. 단군 기원. 그래서 기원전 2333년을 건국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4천 몇백 년으로 이제 헤아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서력 기원으로 바꾼 거예요. 일본은 지금도 자기네 천황이 새로 즉위하면 거기에 맞춰서 연호를 정하고 그 연호에 의해서 연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본에서 나온 책을 사용할 때는 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어떤 출판사들은 서력기원을 명기를 하지 않고 자기네 그 천황 연호 기원명만 집어넣어서 연도를 다시 환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북한에서 출간된 서적을 볼 때는 또 마찬가지죠, 그죠? 주체 뭐 100몇 년쯤 갔을 겁니다. 이 고구려는 그 뭐 부여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만주 한반도에 걸쳐서 여러 생계 양식을 그 바탕으로 사는 많은 민족들을 아우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민족 국가죠. 오늘날 최근 30년 동안 한국은 다민족 국가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서는 잘 못 느끼겠지만 뭐 제가 교편 잡고 있는 울산이나 특히 충청북도나 경상북도 뭐 이런 강원도 남부 이런 곳으로 가면 시골에 5일 장터 가면 외국인이 많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아니에요. 국제 결혼을 해서 한국인이 된 외국계입니다. 외국계. 그러면 고구려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는 고구려사를 예몇개 민족의 나라로 이해를 하는데 이제 주도한 것이 예몇개일 뿐이지 고구려사에서는 많은 민족이 등장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역사를 어디서 정리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이 다른 계통의 민족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말갈계, 선비계, 거란계를 주축을 해서 중국의 한계 그리고 우리 삼한의 한계 해서 최소한 5개 내지 6개 민족이 이제 고구려인으로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몇 개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일면적으로 맞고 일면적으로는 틀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 고구려라는 나라는 민족을 내세운 게 아니라 고구려라는 국가명을 내세우고 시조를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화하는, 즉 고구려라는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갖추느냐라는 문제에 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벽화나 뭐 이런 고구려의 그 남겨진 자료들을 보면 문화를 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시도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랜 습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시각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의지도 약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넘어서야 될 벽 같은 거죠. 뭐 최근에 나온 어떤 분의 지도를 제가 가져왔는데 옛날에 제가 90년대 초에 냈던 책을 기초로 해서 이 지도를 아마 다시 그렸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 집안, 고구려 전기의 두 번째 수지였던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확장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대개 이 지도는 광개토왕 때 광개토왕이 경략한 지역들을 광개토 왕릉비에 근거해서 만든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광개토왕이 이제 연대별로 약 20년의 제위 기간 동안 경략했던 지역들을 쭉 표시하고 나머지 요 지역의 경우는 장수왕 때에 이제 경략했던 지역들인데
여러분 이제 영토의 넓이로 보면 고구려가 신라, 백제, 가야에 비하면 엄청나게 넓은 나라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숨겨진 면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는 뭐 지금 고구려사를 하지만 인구 밀도나 인구의 총 숫자로 보면 세 나라가 큰 차이가 없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정유재란이 일어날 즈음에 이제 이 조선과 일본 명 사이에 강화협정에서 일본이 요구하는 것이 삼남을 할양을 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그랬어요. 근데 한국사에서 이 삼남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이 충청, 경상, 전라 세 지역인데 이 삼남을 빼버리면 한국사는 3분의 2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영역상으로 보면 지금도 북한이 우리보다 2만 평방키로가 더 커요. 북한이 12만, 우리가 10만 정도 되는데 그러나 인구는 우리가 2배잖아요. 그죠? 2배도 넘죠. 우리가 5천만이고 북한은 2천만 정도입니다. 계략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인구 밀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북쪽의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게. 그래서 뭐 여러분은 전문가니까 따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 강의나 이런 특강을 하실 때는 좀 고려하실 필요 있는 게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보면 아이들이 발해는 고구려보다 넓었습니다. 이 동북쪽으로 뭐 저쪽에 연해주 다 영토로 삶았는데요. 그러는데 실제로 그건 사람이 별로 안 살아요. 예. 뭐 흑수말갈과의 그 전쟁 때문에 무왕대와 문왕대에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라고 하지만 흑수말갈의 인원은 극히 적습니다. 근데 사는 곳이 굉장히 척박한 곳이니까 사람이 강인해져요. 그러니까 일당 10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이면 여기 있는 우리 전부가 달려들어도 절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강인한 사람들이라서 인구 밀도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고구려도 역시 인구상으로는 백제, 신라에 크게 앞서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인한 사람들이 이제 군사로 활약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한강 유역에 상당한 기간 머물렀던 겁니다. 뭐 고구려 군사의 생활상 하는데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이 우리 한국 한류라는 것의 기원이 출발점 바로 요겁니다. 한류가 시작될 때는 지금은 K 방역까지 나갔지만 한류의 시작은 이 태권도입니다. 근데 이 태권도의 가장 오랜 모습은 고구려 무용청에 있는 수바키 장면이죠. 이 한류의 태권도가 세계에 퍼져나가는 과정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한글 그리고 한국말이 같이 퍼져나갔어요. 태권도를 가르칠 때는 영어로 하지 않습니다. 1, 2, 3로 안 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뭐 격파나 이런 것도 한글 내지는 한국말로 그냥 합니다. 그래서 K시리즈의 출발점인데 이런 이제 격투기 종류가 대개는 보면 고구려에서 발달한 흔적들이 벽화에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강 유역에서 생활하던 고구려 군사들도 아마 틈틈이 이 수바키와 해당되는 이런 종류의 운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무용총에 있는 수바키 장면인데 이제 이런 그 격투기에서 한중일이 각각 강조하는 분야가 달라져서 우리는 주로 발을 많이 쓰는데 중국인들은 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중국에는 꿍후가 된 건데 우리는 택견으로 갔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당수, 뭐 가라데 이런 걸로 갔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벽화의 K시리즈 출발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씨름입니다. 이제 민속 씨름이 다시 요즘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옛날에 한참 뭐 크게 떴던 적도 있어요. 이 민속 씨름의 가장 오랜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저청에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구려 한강유역의 고구려 군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시리즈에서 아주 중요시된 또 하나, 요거, 특히 여자 궁수들. 근데 세 나라의 그 고구려 백제 신라의 벽화나 그림을 보면 이 활 쏘는 모습을 가장 사실에 가깝게 표현한 경우는 고구려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그 회화는 실제 활쏘기 모습하고 거리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못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말 타고 달리면서 파르티안 샷을 할 때 요 말이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 이 다른 나라 그림에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백제 금동 대향로의 파르티안 샷 장면, 거기 백제 금동 대향로에도 사냥한 장면이 나와요. 활쏜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이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달리면서. 그러면 교통사고 나겠죠, 그죠?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를 시킨 거고, 뭐 원래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활 쏘는 것 자체는 거의 신의 기술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런 그 활 쏘는 능력과 관련한 이 세계 궁술과 관련한 세계의 그 괴담 전설에는 한국은 절대 꺾을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 선수가 되는 게 세계 선수권이나 올림픽이 금메달 따는 것보다 어려운 종목이 두 종목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궁술이고 또 하나가 쇼트트랙입니다. 쇼트트랙.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러시아로 귀화해서 그쪽 대표 선수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 뭐 궁술도 마찬가지. 지금은 세계 많은 나라로 퍼졌지만, 이 지반시 박물관의 옛날 모습인데 지금은 이게 폐쇄됐어요. 폐쇄되고 새로 만들어져서 뭐 들어갈 때에 그 심지어 휴대폰도 켤 수 없게 다 조치를 하고, 어떤 때는 그 옛날에 한번 갔더니까 수첩으로 메모하는 것도 와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민감한데, 이 고구려와 관련한 그 한국과 중국 간의 이제 이 신경전이 상당한 거예요. 여기도 원래는 환이 뚫려 있었는데, 제가 91년도에 처음 여기 갔거든요. 환이 뚫려 있었는데 어느 날 가니까, 요건 2003년 사진인데 어느 날 가니까 이렇게 다 숨을 못 쉬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애지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이 집안에서는 고구려가 관광용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데, 우리 역사에서는 관광용이 아니라 한국 역사에서의 어떤 프라이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라서 서로 초점이 다른 것 같아요. 뭐 1880년대부터 1925년 정도까지는 요 상태로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위에 뭐가 씌워지고 다시 이렇게 됐는데, 되게 그 조금 전에 봤던 그 지도는 여기에 나오는 광개토항비의 이제 1면부터 4면까지 사이에 특히 1면에 나온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주 내용이고, 요거는 93년 4월에 제가 이 4개국 학술대회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광개토항비를 보던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옛적 시조 추망이 나라를 세웠는데 북부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 그리고 뭐 주몽 자신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쭉 나오는 게 핵심은 뭐 나중에 이제 황룡의 머리를 딛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주몽은 죽은 적이 없어요. 죽질 않았어요. 예. 고구려 왕 중에 유일하게 죽지 않은 왕이 있어요. 시조 주몽. 그럼 하늘로 올라가서 뭐가 됐겠어요? 해신이 된 거예요. 해신. 아버지 뒤를 이어서, 물론 아버지는 물론 아이 되겠죠. 아버지인 해모수가 해의 신이었으니까 그 아들인 주몽이 올라가서 아버지 이제 쉬시지요 이러고 해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역사에서는 해와 달의 아들인 주몽이
고구려인의 아이덴티티를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방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때마다 새로운 민족을 고구려 역사 속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뭐 민족의 혈통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인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자부심을 가지라 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전에 황금의 시대 신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는 이제 김씨 가문, 김할지 가문이 어떻게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만드는가, 황금씨족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백제의 경우는 뭘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가? 백제의 경우는 고구려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죠. 백제는 부여에서 나왔다. 우리는 동명의 자손이다. 동명이란 이름 자체도 뭐예요? 해의 신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명 자체도.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갖추는 데서 이제 고구려와 부여, 백제 사이에 경쟁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것을 제일 먼저 주도권을 내세운 건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원본은 지금 북한 조선평양 역사박물관에 있죠. 이 진파리 7호본에서 나온 이 금동관 장식의 가운데 해가 있습니다. 이 해의 상징이 세발까마귀고 다리가 세 개죠. 세발까마귀고 고구려의 세발까마귀는 특징이 머리가 공작형 머리라는 겁니다. 일반 까마귀의 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리가 하나가 빠지면 봉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황에서 주작이 나왔는데, 봉황에서 고구려는 봉황에서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다리를 하나 추가해서 세발 까마귀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고구려 세발 까마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무슨 이삿짐 센터에 5세기 고구려 이런 것도 있던데, 이제 5세기의 고구려가 장수왕이 79년 동안 제위를 하거든요. 5세기 거의 내내죠. 412년부터 491년까지니까. 그래서 아들이 왕위계승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먼저 죽고, 왕 태자 조단은 먼저 죽고 그 손주가 문자명왕으로 즉위하죠. 그러니까 5세기는 장수왕의 시대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장수왕 시대에 특히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 대왕을 기리면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그 해신 주몽의 직계 자손으로서 왕실의 위상을 높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해신 달신에 대한 신앙이 있고, 그걸 이제 이 진파리 7호분 출토 금동관식이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 세발 까마귀의 삼각형 구도를 이루면서 봉황이 한 마리, 용이 두 마리 이렇게. 지금 저거는 원래 여러분 그 손바닥이 좀 큰 분보다 약간 그게 관식이 그보다 좀 더 크거든요. 그걸 이제 확대하면 이 가운데 있는 이 그 세발 까마귀에 이제 연주문이 보이는데, 이게 그렇게 확대해도 깨지지 않아요. 굉장히 정교한 거죠. 이런 기술이 나중에 신라로 다 전해집니다. 신라로 가요. 거의 그 디자인이 같죠. 거의 디자인이, 이건 각조청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세발 까마귀라는 아이디어는 중국에서 나온 거지만, 이것을 이제 고구려화 시킨 것은 고구려인 자신인데, 고구려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 작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자부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한강 그 고구려 보루에서 그 남쪽에 이 백제의 왕성과 그리고 백제 군사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 보루의 배치를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그 경계가 한강이었을 때 백제 사람들은 상당히 긴장을 했겠다. 그죠? 상당히 긴장을 했겠다. 바로 건너 보이니까. 근데 또 하나, 두 번째는 한강이 엄청 넓은 강이구나. 제가 오늘 버스 타고 오면서도 새삼 야, 한강이 참 넓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못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 서양 역사 공부하면 맨날 나오는 강이 템즈강, 센강 뭐 있는데 라인강까지 한강이 라인강보다 훨씬 넓거든요. 네, 라인강보다 훨씬 넓어요. 다뉴브강보다도 넓어요. 한강 굉장히 큰 강이에요. 그러니까 한 강인데 그 강을 건너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호시탐탐 한강을 건너서 백제를 침략할 기회를 늘 보고 있었지만 그 강을 건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사이에 두고 상당한 기간 대치 상태가 이어진 거죠. 우리가 고구려 하면은 되게 그 군사 국가로서의 고구려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뭐 실제로 이건 저기 어디에요? 일본의 동경에 있는 조선대학교 그 가면 이런 거 만들어 놨어요. 뭐 고구려 하면 고구려 철기 얘기 나오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는 뭐 이런 강력한 군사력이 고구려를 지키는데 도움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문화국가로서의 프라이드도 상당히 강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되게 고구려가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백제의 침략을 막거나 신라의 북진을 막기 위해서는 아니죠. 고구려의 주된 상대는 어디 있었어요? 주로 고구려 서쪽하고 서북 변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북 변경에서는 몽골 쪽의 유목 세력들이 항상 치고 내려올 기회를 받고, 서쪽에서는 중국의 세력이 호시탐탐 동쪽을 침략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사실은 고구려의 주 전장은 주로 서쪽이었습니다. 주력은 서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라나 백제를 크게 대비하지 않았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고구려의 실책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봤을 텐데 아차산 사부로에서 나온 투구입니다. 이런 투구들은 이걸 뭐 몽골식이라고 그러는데 되게 이제 고구려 때 나온 이런 그 투구나 갑옷의 기본적인 디자인들이 나중에 일본에 전해져서, 여러분 나중에 일본의 갑주를 한번 보세요. 되게 그 삼국의 갑주의 기원은 기본적으로 고구려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내려갔는데 일본의 경우는 그런 갑주 무장 방식을 되게 그 전국 시대가 끝나는 그 시기까지, 그 시기까지 거의 고구려식 디자인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여요. 고구려식 디자인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보면 그래요. 이건 무등리 이보로에서 발굴되던 상태의 것이고, 요 오른쪽에 이제 방화학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복원한 것이 보이는데, 되게 고구려에서 이런 찰갑류가 뭐 찰갑이라고 해서 다 새로 만든 건 아닙니다. 초기에 찰갑이 아주 이르게 나왔을 땐 중국의 그 상주 시대 때도 나오는데, 중국의 상주 시대 때의 찰갑은 뼈로 만든 거였어요. 뼈로 만든 거고, 어떤 경우는 이제 천을 두껍게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뼈로 만든 게 좀 더 고급이겠죠. 우리의 이제 그 한국사에서의 찰갑은 제일 처음 요것부터 등장합니다. 새로 만든 고구려식 찰갑부터 등장하는데, 유명한 사건이 400년의 그 경주 금성 구원 사건이 있죠. 399년에 SOS를 받고 바로 광개토왕이 5만의 군대를 보내서 경주 금성을 포위하고 있던 가야 군사와 이제 외 군사들을 물리치죠. 근데 그 사건의 여파가 일본 고분 시대의 시작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그 사건 때에 고구려군이 입고 있던 것은 이런 찰갑이고, 가야군이 입고 있던 것은 판갑이라 그래서 찰갑을 만들 만큼 그 제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뭐 가야하면 철의 왕국 이렇게 알려졌지만 기술적인 수준은 고구려가 앞섰을 수밖에 없어요. 뭐 고구려야 쉬지 않고 중국의 혹은 유목 제국의 힘과 맞닥뜨려야 됐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으려면 강력한 시스템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 이제 전쟁이 잦고
갈등이 심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면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럽의 그 무기 제조 기술이 가장 앞서게 되고 그것이 미국에 전파된 이유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백제나 신라에 배운 고구려의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기감 같은 것들이 훨씬 높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요거는 뭐 이 등잔대 이걸 제가 그냥 보여주는 거는 아마 이따가는 그냥 일반적인 생활상만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거는 이 파르티안 샷이나 이런 그 말을 달리면서 샷을 할 때는, 즉 활을 쏠 때는 등자에 발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자에. 그래서 등자도 고구려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는데 대개 이제 고구려 등자는 5세기 경권만, 그 이후 것만 주로 남아서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아마 되게 목재로도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흉노나 스키타이인들도 목재 제가를 썼어요. 전 목재 등자를. 근데 그런 것들은 보존 환경이 나쁘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벽화를 보면 이 발을 거는 부분에 발을 걸고 있는 그림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보면 자세히 보면 뭐 저는 그림을 늘 자세히 보니까 자세히 보면 등자가 다 표시되어 있어요. 간단한 선으로라도. 도끼는 어깨에 걸치고 칼은 어깨에다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환두대도를 다 그 어깨에 걸고 거기다 방패를 이제 묶어서 늘어뜨렸는데 일반적으로 검이 아니라 최소 이제 60cm 이상 되는 칼을 쓸 때는 그거를 허리에 찰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칼은 허리에 차는 게 아닙니다. 등에 매거나 어깨에 걸거나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유사시에 전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긴 칼 옆에 차고 그것처럼, 그거는 이제 지휘도일 때 긴 칼을 옆에 찰 수 있는 거지, 실제 전투도일 때는 긴 칼은 보통 90cm, 80cm에서 90cm 정도 되거든요. 가야에서 출토된 것도 거의 대부분 그래요. 80에서 90cm인데 그 정도면 허리에 차가지고는 뽑을 시간도 없어. 그래서 항상 어깨에 걸고 다녀요. 어깨에 걸고 다니거나 등에 치고 다니거나. 근데 우리나라의 그 복원도 같은 걸 보면 뭐 미니어처 같은 것도 다 허리에 차고 있어요. 근데 허리에는 검을 찹니다. 검. 60cm 이하 길이의 검을 차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은 검을 차요. 검을 허리에 차요. 그런데 고구려 병사들은 검을 차지 않고 돌을 어깨에 걸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미니어처나 이런 복원도를 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뭐 저같이 고고미술을 다 하는 사람은 이런 데 대해서 익숙하지만 보통 역사학자들이 이런 자료들을 사용할 때는 이 기본적인 데서 실수가 나와요. 실제 사용 방법을 잘 모르고, 여기 이런 도가 여기 한 80cm 정도 될 거예요. 아마 80cm 정도 될 텐데 이런 거는 되게 어깨에 걸어요. 여기에 이제 이건 허리에 찬 게 아니고 앞에 세워 들고 옆으로 늘어뜨려서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무사도 허리에 찬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 유명한 고구려 벽화의 이제 마상 전투하고 그 다음에 포로 참수도인데 아주 긴 화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마상 전투나 이런 것들도 이 기본적으로 고삐를 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창을 내지르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등자를 확실히 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등자를 걸 때 이 사람들이 신은 신발은 여기 있는 것처럼 모신이라는 거예요. 모신. 모신이라서 긴 가죽장화에다가 모신을 덧걸어서 가죽끈으로 둘러 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마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내려왔을 때는 걷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이 투구의 모습 이런 거는 나중에 중세 일본에 거의 그대로 나와요. 거의 그대로 나오는데 뭐 이런 전투 장면 같은 것들을 보면 고구려인들이 이런 생활에 굉장히 익숙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실제 이 그 한강 유역의 고구려 보루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말은 거의 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마대는 보루나 이런 데서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기마대는 우선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거의 잘 유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무장이라는 것은 자비로 해요. 자비.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급해 주지를 않아요. 국가에서 지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고급 무장은 일반 평범한 군사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찰갑을 입는다든가 뭐 말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거는 일반 병사들은 거의 불가능하고 가 계급들, 대가 내지 소가에 해당되는 그런 귀족들, 중급 내지 하급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